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28번째 시간으로 빈센트 반 고흐 5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5. 심지어 일본의 한 고흐 연구가는 고갱이 고흐를 죽였다는 비약이 아주 심한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 그에 의하면 고갱은 고흐가 여전히 자신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싶어하며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기자른 사건 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고갱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갱은 고흐가 자신을 찾도록 명분을 만들려고 고갱과 고흐를 모두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자 자신의 측근인 라벨에게 엽총을 주고 오베르의 고흐 숙소에 몰래가서 갖다 두고 오게 했다는 것이다. 고갱의 계산한 엽총을 보면 고흐는 자살중 등이 이래서 엽총을 쏘아 자살 시도를 할 것이지만 엽총의 성능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을 입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고흐는 고갱을 찾게 될 것이고 고갱은 고심하는 척하다가 중상을 입은 고흐를 위해서 가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지만, 대부분 고흐 연구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갱은 작가로서의 생의 대부분을 타이트섬에서 보냈고 자기 앞가림도 하기도 바빴다. 고흐의 삶에서 고갱이 미친 영향에 비해 고갱의 삶에서 고흐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냥 같이 그림 그리던 괴짜 친구 정도? 게다가 고흐가 자살에 사용한 총은 엽총이 아니라 권총이었다. 또 다른 고흐 연구가 고바야시 히데키는 저서 고흐의 정명에서 그의 대표 자화상 중의 하나인 왼손잡이 자화상이 정교한 위작이라 주장하면서 이 배후의 테오의 아내이자 빈센트와 테오의 서간집을 출간해 그를 알린 요한느 반 고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위작의 제작 동기가 요한나가 반 고흐의 자살의 동기를 제공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상화에 대한 그의 위작 주장은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의 독자적인 가설은 서양권에서는 별달리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고흐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린다. 어떤 학자들은 고흐가 북방, 즉 네덜란드를 회상하면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던 차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흐가 자살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학자들은 생레미 시절의 사이프러스 나무와 별의 그림, 그리고 오베르에서 그린 최후의 글자 까마귀가 나는 밀밭 등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고흐는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별개로 오베르의 가세 박사에 대한 비판도 많다. 고흐가 중상을 입고 왔을 때 가세가 총알을 적출하는 외과수술을 받게 했다면 살 수도 있었지만, 외과수술 반대로 했던 가세가 외과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 고흐 자신도 가세에게 그다지 신뢰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이야기는 최근 개봉한 영화 러빙 빈센트에서도 다뤘다. 그 영화에서는 고흐가 내가 죽으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며 치료를 거부했다고 나온다. 최근 또 다른 연구에는 사망 전 18개월 동안 조울증이나 경계성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고 미술사가와 의학계 전문가들이 주장해오고 있다. 고흐가 화가가 된 방법은 순전히 자신이 존경하던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모사하면서 기교를 익혀나가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이런 방식은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그 발전 속도가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덕분에 고흐는 독특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만약 고흐가 처음부터 파리로 가서 인상파 조류를 집했다면 자신의 개성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흐가 일관적으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정념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아카데미즘을 계속해서 부정해왔고, 인상파를 접할 때도 훌륭하다고는 생각하나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찌됐든 그는 개성 있는 화풍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 그는 안트웨르펜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주 야간 강의를 모두 수강하는 등의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그의 성격과 개성, 아카데미즘을 거부하는 이번에도 역시 강사들의 분노를 사 얼마 안가 퇴출당했다고 한다. 어지간히 데인빈 화가가 제자로 삼아 주기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는 결국 독학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초기 고에게 영감을 준 화가들은 렘브란트나 프린스 알스가 쓰던 네덜란드의 옛 거장들로 이들에게 기본적인 고흐의 스타일인 거친 붓스타일이라든지 음영이 뚜렷한 기법 같은 것을 배웠다. 고흐의 밀레 습작. 다른 한편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화가가 바로 밀레였다. 고흐의 밀레에 대한 존경은 대단해서 밀레 사부라고 부를 정도였고 밀레 그림을 모사하기도 했다. 물론 밀레의 스타일을 고흐가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밀레는 고흐에게 고흐 그림의 중요한 소재인 자연 그리고 자연 속에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는 것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고흐는 프리에 왔어야 인상주의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비록 인상주의 스타일의 유보적이긴 했으나 그 영향을 받아들였다. 파리 이후로 고흐는 인상주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색채의 활용에 능해졌고 쉐라와 드라쿠르아의 영향을 받았다. 쉐라에게서 점묘법의 영향을 받아 붓터치가 전모양을 띠는 양상으로 나갔고 드라쿠르아에게서는 대담한 색채의 활용이라는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우키요에에게서도 영향을 받아 그림자의 생략 가능선으로 둘러싸여진 얕은 채색 풍경과 대비되는 거의 보이지 않는 크기의 인물 등의 일본적 스타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R을 시기에 이르러 고흐의 화풍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선터치 등을 사용했는데 특히 R을 이후의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선이다. 생림이 시절 특히 두드러진 이런 선들은 나선, 원, 물결 등의 모양으로 형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별이 빛나는 밤이 이런 독특한 선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